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단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틱 리버, 또 살인자들의 섬을 쓴 작가 데니스 루웨인입니다. 둘 다 책으로 못 보셨더라도 영화로 만나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셔터 아일랜드 아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떤 섬의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영화요. 그 영화의 원작이 데니스 루웨인이 쓴 살인자들의 섬이에요. 이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단순한 범죄 소설을 넘어서 현실의 어둠, 부조리, 그리고 그 범죄들을 잘 버무려서 그 안에서 허덕이는 인간의 심리를 날카롭게 참 잘 그려내는데요. 읽고 나면 정말 가슴이 묵직하고 그 어둠에 치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스틱 리버를 읽고 그 여운이 한참 가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의 장편 미스틱 리버를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 원제는 Until Gwen.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그웬을 만나기 전 데니스 루웨인. 네 아버지가 감옥으로 와서 너를 태운다. 훔친 다찌 네온인데 글러브 박스에 파련발이 들어있고 뒷좌석엔 맨디라는 이름의 창녀가 앉아있다. 2분을 달렸는데도 감옥은 여전히 백미러 안에서 어른거리고 있다. 그때 맨디가 창녀 일은 그저 부업일 뿐이라고 말한다. 비디오 체인점에서 사소한 사물을 보고 한 달에 2번 해외 참전 용사들을 위해 바를 열기도 하는데 그래도 자신의 천직은 글 쓰는 일이라고 한다. 진짜 직업이라는 것이다. 책? 네가 묻는다. 책? 그녀가 대답한다. 반쯤은 즐거운 표정이다. 그녀가 네 팔목에 왼쪽 코를 대고 가루를 빨아들인다. 각본 같은 거야. 영화 알지?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실내등을 향해 그렇게 외친다. 그놈한테 그 사이코 신부 얘기해줘. 그거 무지 골 때리더라고. 네 아버지가 백미러를 통해 윙크를 하는데 마치 너희 둘을 무도회에 데려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어서 해보라니까 그러네. 알았어요. 그녀가 몸을 돌려 너를 마주 본다. 그녀의 무릎이 닿는다. 문득 구엔의 모습이 떠오른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 보여주었던 그 표정이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너를 보며 차 열쇠를 어디 두었냐고 묻고 있었는데 4년 동안 감옥에서 곱씹지 않았더라면 벌써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돌아와 하필 그 신부 몸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신부 뇌종양 환자거든. 알든 모르든 아무튼 머리에 혹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종양 때문에 머리? 네가 되묻는다. 정신 상태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속에 신부가 들어온 거야. 뒤죽박죽이 되는 거라고. 아무튼 외모는 신부지만 그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악마인 셈이지. 그래서 그 신부는 영화 내내 교황을 죽이려고 해. 왜? 그냥 들어. 이제 재미있을 판이니까. 아버지가 끼어든다. 창밖으로 갓길에 버려져 있는 빈 차가 보인다. 베이지색인데 누군가 양옆에 활짝 편 황금색 날개를 그려 넣었다. 범퍼에서 양쪽 문까지 이어진 커다란 날개다. 지붕 위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내용을 보기도 전에 지나치고 만다. 그런데 바티칸을 위해 일하는 그 비밀 결사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다격대. 너의 아버지가 말한다. 맞아, 그거야. 그런데 그 팀의 대장이 팀장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몇 년 전 바티칸이 테러를 당할 때 아내와 아이를 잃은 사람인데 그 때문에 맛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테러리스트가 바티칸을 졌다고? 네가 묻는다. 응? 그녀가 되묻는다. 너는 그녀를 보며 대답을 기다린다. 그녀의 작은 얼굴, 눈과 코가 너무 중앙에 몰려 있다. 영화 얘기야. 진짜가 아니고. 그녀가 말한다. 오, 그렇군. 당신도 알다시피 난 4년이나 안에 있었어. 세상 소식을 도통 들을 기회가 없었지. 알았어. 어쨌든 얘기 계속해도 되지? 그녀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다. 난 그저, 물론 사형수 애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 알아. 너는 이렇게 말하고는 발목에 가루를 빨아들인다. 진짜 얘기 아니라니까 그런다. 너는 창밖을 내다본다. 달그로 분장한 남자가 가스통을 들고 차선으로 들어서고 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거짓이라는 거지. 날개를 그려 넣은 차를 타고 가다 가스가 떨어져 버린 불쌍한 멍청이. 도대체 그곳까지는 어떻게 온 거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네 아버지는 싸구려 모텔에 방 2개를 잡았다. 너와 맨디에게 즐길 공간을 주기 위해서였지만 넌 맨디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녀가 마이클 베이의 영화에 대해 이빨을 까느라 펠라티오를 하던 중 2번이나 멈추었기 때문이다. 너는 텔레비전에 푸른 화면을 두고 앉아 자판기에서 빼낸 땅콩을 안주 삼아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건네준 진빔을 따라 마시고 있다. 너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더블 침대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리고 47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밤 이 모텔 방에까지 달려온 도로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 길을 컵으로 가득한 비뚤거리고 심술궂은 길이라고 했지만 너는 그 길도 다른 길과 똑같은 그냥 길이라고 생각한다. 신념을 가지고 운전을 하든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하든 그 길을 달려와야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끝까지 와봐야 그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늦게 아버지가 깨운다. 그는 맨디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말을 하고 오늘 네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는 함께 있던 사람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그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아버지는 전문 절도꾼의 최고의 사기꾼이다.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전문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아버지에게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독성 같은 것이 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웃어넘기는 것 같지만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어젯밤에 그 여자하고 잤어요? 네가 묻는다. 네가 싫다고 했다며? 그 애의 자존심을 어떻게든 달래줘야 했다. 불쌍한 여자야. 집에 태워다 줬다고요? 내가 지금 체코말 하냐? 너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본다. 크고 온화하며 어린애다운 순수함을 지닌 눈이다. 그의 눈 속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다. 잠시 후 네가 말한다. 샤워나 할래요? 샤워 같은 소리. 그냥 야구 모자 쓰고 나가자.
하지만 너는 기어이 샤워를 하고 만다. 너에게 샤워는 특별하다. 4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그 밑에 혼자서 지겨울 때까지 서 있는 기분. 게다가 기름 냄새가 나지 않는 샴푸까지. 머리를 털고 이를 닦는데 노친네가 채널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한 채널을 30초 이상 고정해 두는 법이 없다. 홈쇼핑, 칙. 스프링거 쇼, 칙. 오프라 쇼, 칙. 연속극의 배경음, 칙. 몬스터 트럭 쇼, 잠시 멈춤, 광고, 칙, 칙, 칙. 너는 방으로 돌아온다. 몸에서 아직 김이 난다. 침대에서 청바지를 집어들고 입기 시작한다. 마저 죽은 줄 알았다. 잠수부를 하수구로 급파해서 네 놈을 끄집어낼까 고민 중이었어. 노친네가 말한다. 어디로 가요? 네가 묻는다. 드라이브나 하자. 아버지가 살짝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텔레비전 만화영화 앞을 지나간다. 지난번에 그 말 했을 때 난 2방을 맞았어요. 아버지가 어깨너머로 너를 돌아본다. 커다란 눈에 6살배기의 부드러운 눈빛. 너한테 총 쏜 게 드라이브는 아니었잖아. 그웬의 집으로 가보지만 그녀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 앞마당에 흑인 아이 둘이 뛰어놀고 있다. 검둥이 엄마가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차를 보고는 밖으로 나온다. 여기다 둔 것 아냐? 네 아버지가 묻는다. 아닌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봐.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확실한 것 같아? 거의요. 너 머리에 총 맞은 거 맞지? 2발이죠. 하나는 비껴간 거 아니었냐? 머리에 2발 맞아봐요. 아버진 엉덩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거 기억해서 뭐하게?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며 아버지는 갓길에서 차를 빼낸다. 첫 번째 총알은 후면 유리를 뚫고 들어왔다. 겁에 질린 운전사 젠틀맨 피트는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 곧바로 고속도로의 출구 울타리를 들이박았다. 에어백이 터지고 물통이 터지고 뒤통수에서 뭔가가 터졌으며 유리 조각이 셔츠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외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야? 세상에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만 외쳐댔다. 너는 뒷문으로 그녀를 끌어냈다. 그웬, 사랑하는 그웬. 그리고 출구 램프를 가로질러 숲으로 들어갔고 2번째 총알이 머리를 헤집었다. 그래도 너는 계속해서 움직였다. 어떻게 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피가 얼굴을 뒤덮고 머리는 불에 탄 듯 뜨거웠다. 너무나 뜨거워 빗줄기도 소용이 없었다. 아직 기억나는 게 없냐? 아버지가 묻는다. 너는 마을을 이잡듯이 뒤졌고 웨스트 버지니아 스터클리에 있는 길과 공터도 모조리 훑고 지나왔다. 그웬이 병원에 데려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도 용케 병원까지는 움직인 모양이군. 그때쯤 피를 토하고 헛소리를 짓거렸던 것 같아요. 오, 그래도 그건 기억이 나냐? 아버지한테 귀에 박히도록 들은 얘기예요. 그웬하고는 말 안 해봤어요? 그것도 3년 전에 한 얘기다. 그년이 미리 내빼버렸지. 너는 그웬을 잘 안다. 너는 그웬을 사랑한다. 그 부분이 제일 견디기 힘든 사실이다.
그 애는 네 차 안에 있었고 옥수수 밭에도 있었고 그녀의 엄마 침대에도 있었다. 정오 바로 전이었으며 그녀는 벌거벗은 채 부드럽게 떨고 있었다. 너는 땀 한 방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삐져나와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본다. 그녀는 네 어깨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졌고 긴 다리로 네 다리를 감고 있었다. 너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럼 그 웬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한다. 아니야. 네가 나한테 전화했다. 그날 밤. 노친네의 강아지 같은 목소리에 조금씩 분노가 쌓여가는 중이다. 내가요? 이런 젠장. 병원 밖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감춰놨어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라고 했다. 와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고는요? 네가 말하자 노친네가 고개를 젓는다. 그때쯤 경찰이 밀어닥쳤어. 너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지. 그러곤 끝이다. 아버지는 오크 스트리트의 타이어 가게 뒤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 앞에 차를 세운다. 그는 엔진을 끄고 차 밖으로 나가고 너도 뒤를 따른다. 2층짜리 건물 맞은편으로 보석상과 철물점, 벽에 찍기가 늙은 개의 이빨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중국집, 흑인 여자들로 가득한 머리하는 날이라는 이름의 미장원 등이 보인다. 뒤쪽으로 돌아가 예전에 세탁소로 쓰였던 건물을 지나니 검은색 작은 문이 나온다. 불투명 유리에 스텐실로 어려운 일을 도와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다. 아버지는 자물쇠를 열고 작은 골방으로 들어간다. 통닭과 광택제 냄새가 나는 방. 그는 전구에 매달린 줄을 잡아당긴다. 너는 봉투와 종이로 어지러운 바닥을 훑어본다. 가구라고는 부서진 책상 하나뿐인데 아마 그것도 전 주인이 버리고 간 것이리라. 아버지는 개 걸음으로 바닥을 헤치고 나가 우편함에 삐죽 나와 있는 편지들을 꺼내고는 거치적거리는 종이들을 발로 걷어찬다. 너는 편지 하나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한다. 담당자 귀하, $50 수표를 동봉합니다. 전에 상의한 샘플 테스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 반송 봉투를 함께 보냅니다. 곧 공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잭슨 A. 윌리스 올림. 너는 그 편지를 버리고 다른 편지를 집는다. 담당자 분께 2달 전 귀사에 $50짜리 주문서를 넣었습니다. 귀사로부터 샘플 테스트와 안내 책자를 받은 다음 미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보고 보안 전문가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일원으로 알카에다에 대항해 싸울 생각이었죠. 하지만 책자를 받지도 못했거니와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는군요. 부디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드윈 보에가드, 오하이오 33415, 영스타운, 힝클리 스트리트 12번지. 너는 그 편지도 바닥에 던지고 책상 저편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버지는 종이를 자르는 칼로 첫 번째 봉투를 열고 있는 중이다. 그는 수표만 꺼내고 나머지는 바닥에 내던진다. 읽는 건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다. 너는 가만히 밖으로 나가 중국집으로 간다. 그곳에서 콜라 한 컵을 사들고 철물점으로 가 고리가 달린 접이식 나이프와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사고 다시 아버지 사무실로 돌아온다. 이번엔 뭘 팔아요? 네가 묻는다. 항공보안요원직. 완전 대박이야.
떼거리로 몰려드는 거 봐라. 아마도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봉쇄하고 신문을 장식하고 국가의 영웅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 재수만 좋으면 스타벅스 옆에 배정될 수도 있을 거다. 얼간이 놈들아. 아버지가 말한다. 얼마나 벌었어요? 아버지는 어깨짓을 해보이지만 그가 1페니까지 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아버지가 수표를 흔들어 보이는데 적어도 6장은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젠장, 이 쓰레기 같은 마을에서 3달 동안이나 네 놈을 기다리면서 내가 뭘 하겠냐. 하지만 아쉬워도 여기서 종쳐야지. 이 수표하고 현찰을 통장에 넣는데 그거 아냐? 처음 2달은 매주 1000에서 1500은 좋게 벌어들였을 게다. 역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하는 법이라고. 왜요? 네가 묻는다. 뭐가 왜야? 왜 3달 동안이나 기다렸냐고요? 아버지는 수표 따발에서 눈을 떼고 너를 노려본다. 당연히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지. 왜긴 왜겠냐. 위스키 한 병하고 얼간이 장려로요? 그거 구하는데 3달이나 걸렸단 말인가요? 아버지는 좀 더 눈을 가늘게 하고는 대기를 떠도는 잿빛 빗줄기를 본다. 분명 햇살은 아니다. 오물과 함께 떠다니는 대기 같은 것일까? 맞은편의 아버지는 도대체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한다. 그래. 처음에 아버지는 네가 뉴저지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뉴멕시코라고 했고 다시 아이다호라고 하기도 했다. 네가 총에 맞기 몇 달 전 아버지는 완전히 술에 곤죽이 된 채 이렇게 말했다. 아냐. 솔직히 말해주지. 넌 라스베이거스에서 태어났다. 네바다에 있는 건 말이야. 너는 직접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엄마가 죽은 건 7살 때였다. 잠에서 깨면 때때로 엄마 얼굴을 그려보았는데 어떨 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에는 엄마의 2눈을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턱선을 보고 침대 발치에 앉아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옷을 입고 있는 전신을 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엄마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일부분 뿐이다. 어떨 때는 잠시 미소만 짓고 사라지고 어떨 때는 팬케이크 반죽이 뚝뚝 떨어지는 주걱이나 환한 눈동자, 놀란 표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곧 그마저 사라져버리고 넌 그저 벽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주걱하고. 엄마 사진이 왜 없는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다. 왜 엄마 사진을 하나도 찍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도 없어요? 사진이 있으면 네 어미가 돌아온다든? 와,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죽이겠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턱을 문질렀다. 그만둬요. 네가 말했다. 만일 엄마 사진이 앨범 가득 있다면 말이다. 아마 가끔 튀어나와 아침을 만들어줄 거다. 아버지의 말이었다. 일단 감옥에 다녀온 이상 어차피 정과는 남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서류를 만들고 네 이름에 태산만한 짐을 지운다 해도 너에게는 사회보장 번호도 없고 출생증명서도 없고 여권도 없다. 게다가 넌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다. 한때 그웬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세상에는 네가 누구인지 말해줄 사람도 없고 또 필요하지도 않아.
그냥 넌 너 자신인 거지. 너무나 멋져. 그웬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좋겠다. 뭔가에 규정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 네 아버지든 엄마든 출생지든 신용카드든 운전면허증이든 수표의 배서 기록이든 말이다. 너에 대한 정의를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 역시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브라스카의 어느 밀밭에 서 있다. 너는 17이고 운전을 배운 건 벌써 5년 전이다. 불과 넉 달 뿐이었지만 8살 때에는 학교에도 다녔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읽는데 능숙하고 소수점 세 자리 곱셈은 계산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게다가 아버지와 함께 방방곡곡 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 네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너는 복권 사기도 배웠고 도로공사 사기도 배웠고 눈 한 번 찡그리는 것으로 공짜 식사를 얻어내는 법도 배웠다. 10달러를 가지고 얼간이에게서 20달러를 뽑아내는 방법도 배웠다. 선의의 거짓말은 진실에 기반하고 모든 진실은 거짓말과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너는 배웠다. 밀밭에 있을 당시 네 나이는 17이었다. 그날 밤 산들바람에서는 나무 타는 냄새가 났지만 너의 이마를 닦아줄 때에는 엄마의 보드라운 손 같다는 생각도 했다. 너는 그날 밤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웬을 만난 밤이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나온 지 2년이나 되었지만 누군가가 너에게 세상을 살 자격이 있다고 허락해준 첫날이기 때문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스터클리의 전설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끔 다이아몬드를 찾았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전설 말이다. 51년도에 태풍으로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다.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보석감들을 싣고 마이애미 쪽 해안을 따라 날고 있었는데 그땐 이미 항로를 이탈한 후였다. 비행기는 석탄광에 처박혔고 3번이나 갱을 불태웠다. 물론 당번 광부들 몇 명도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국제 보석 컨소시엄 회원들을 몰고 나타나 시신을 치우고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보석은 대부분 수거되었다. 아니, 최소한 그들의 주장은 그랬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소문은 끊임없이 들렸고 이따금 석탄에 시커멓게 염색된 광부가 캐딜락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누군가 카지노 침만한 다이아몬드를 찾아냈다는 소문이 바닥을 칠 당시 너는 허리케인 보험을 팔기 위해 트레일러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쯤 조지 부른다라는 이름의 광부가 갑자기 술을 돌리고 여행사와 상담을 하고 다녔다. 너와 그외는 어느 날 밤 그와 포켓볼을 치게 되었는데 너는 그의 눈밑 그림자에서 그리고 그의 과장된 웃음 속에서 진실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너무 높았고 너무 빨랐고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었다. 조지 브룬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요양원에 노모가 있었고 때문에 그녀를 옮길 방법에 대해 여행사와 상담 중이었다. 조지는 턱이 삼중으로 접힐 정도로 뚱뚱한 남자였다. 그런데 과거에 잊혀진 꿈들이 그의 표정으로 돌아오며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기 시작했다. 아마 20년 동안은 여자랑 자본 적이 없을 거야. 불쌍한 조지. 그동안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거야. 조지가 화장실에 갔을 때 그웬이 말했다. 그녀가 키스할 때 그녀의 큐가 네 가슴을 눌렀고 넌 그녀의 입술에서 데킬라와 소금 냄새를 맡았다.
혀에서는 라임 냄새가 났다. 사랑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웬이 귀에 속삭였다. 그 속삭임에서 진솔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유원지는 어때? 어쩌면 거기 숨겼을지도 모르잖아. 넌 항상 그런 데를 좋아했어. 아버지가 말한다. 막 사무실을 나올 때이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작은 통증이 밀려든다. 그러니까 허벅지 뒤쪽에서 뭔가가 잡아당기는 느낌 같은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척 그냥 걸어가자 통증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차에 도착하자 넌 아버지에게 묻는다. 여자는 정말로 데려다 준 거예요? 누구? 맨디요. 맨디가 누구? 아, 그 장녀? 아버지는 차 문을 열고 너를 건너다 본다. 예. 내가 데려다 줬다고? 예. 아버지는 차 문을 두드렸는데 그 바람에 데님 재킷의 소매가 펄럭인다. 두 눈에서 마치 탄피처럼 푸른빛이 돈다. 언제나 그렇지만 너는 그의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본다. 심지어 그 안에 네가 없고 있을 리가 없을 때조차 넌 그의 눈 속에서 너의 진짜 모습을 본다. 내가 데워다 줬다고? 아버지의 표정에서 미소가 통통 튄다. 데워다 줬어요? 네가 묻는다. 이제 미소는 얼굴을 온통 덮고 눈썹까지 덮는다. 어디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뚱보를 죽인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나 있냐? 조지. 뭐? 그 사람 이름이 조지예요. 안 그랬으면 꼰질렀을 거야. 누구한테요? 그 사람 소송을 걸 만한 인물도 못 됐어요. 게다가 그게 주택복권도 아니었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거리를 내다본다. 그냥 그 여자 데려다 줬냐고 물은 거예요. 물론 데려다 줬지. 아버지가 말한다. 그래요? 그럼 물론이지. 어디 사는데요? 자기 집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는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건다. 조지 부른다는 똑똑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벽을 긁어내고 다시 페인트를 칠한 적이 있다. 그때 그웬이 물었다. 어머니는 어디에서 지내요? 그 일을 하는 데는 유니폼이 필요했다. 그웬은 간호사로, 너는 병원 자벽부로 변신했다. 네 아버지가 조지의 탄광 입구를 지키는 동안 운전을 맡은 젠틀맨 피트는 차에 남아 스캐너로 경찰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노파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 보는 간호사인데 아주 예쁘네. 그웬이 그녀에게 페노바르비탈과 발륨, 진정제를 주사하고 너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조지가 차를 타고 탄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언덕 맞은편에 있는 완전히 다른 갱도와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몰랐던 탓이다. 때문에 아버지가 입구를 지키는 동안 조지는 뒤로 빠져나와 잠깐 투자 상태를 점검한 다음 곧바로 병실로 돌아왔다. 너와 그웬이 노파의 라디오 뒤쪽에서 다이아몬드를 빼내고 있을 때였다. 조지는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치 방을 잘못 찾은 사람 같았다. 그는 너와 그웬을 보며 미소 지었고 한 손을 들어 보인 다음 뒷걸음으로 방을 빠져나갔다. 그웬은 문을 보고 다시 노파를 보았다. 너는 그웬을 보고 창문을 보고 손바닥을 거의 가린 보석을 보았다.
거의 손바닥만한 보석. 그리고 문을 보았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웬이 말을 하는데 조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전혀 공손하지도 않았다. 손에는 총까지 들려 있었다. 그것도 보통 총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6혈포로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종류였다. 총열이 가늘고 긴데다 방아쇠 잠금쇠는 떨어져 나갔는데 아마도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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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재인 모양이었다. 정신이 헷가닥 돈 고독한 뚱보 총잡이 조지는 가차없이 두 발을 쏘았다. 그중 한 발은 창문 밖으로 나갔고 두 번째는 방 어딘가에 금속에 맞고 튀었다. 곧이어 억 하는 노파의 비명이 들렸다. 그 비명은 그녀의 입안에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넣을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노파가 레스토랑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억 하고 배를 움켜쥐자 조지가 달려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 비슷한 것을 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장면은 조금 달랐다. 노파는 침대 아래로 쿵 하고 떨어졌다. 그러자 조지는 총을 떨어뜨리고 노파를 바라보았다. 네 놈이 엄마를 쐈어. 조지가 소리쳤다. 당신이 쏜 거야. 네가 말했다. 온몸의 땀구멍마다 진땀이 삐져나오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네 놈이야. 네 놈이 한 거라고. 씨발, 총을 들고 있는 게 누군데? 네가 외쳤다. 하지만 조지는 이미 귀를 닫은 후였다. 그는 세 걸음쯤 달려가더니 무릎을 꿇었다. 노파는 옆으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많은 피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흰 소매자락이 피로 물들고 있었다. 조지는 그녀의 얼굴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엄마. 너와 그애는 곧바로 방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그앤이 말했다. 자기도 봤지? 그 사람이 자기 엄마를 쏜 거. 그래. 그 정도로 죽진 않겠지? 그녀가 물었다. 죽을지도 몰라. 늙었잖아. 그래, 늙긴 했어. 어쩌면 침대에서 떨어진 게 더 치명적일지도 몰라. 우리가 노파를 쐈어. 우리가 쏜 게 아니야. 엉덩이에 맞은 모양이던데. 우린 아무도 쏘지 않았어. 총을 가진 건 그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렇게 알려주게 될 거야. 자기도 이런 게 어떤지 알잖아. 세상에, 노파를 죽이다니. 너를 바라보는 그웬의 두 눈이 다이아몬드만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외친다. 그러지 마.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바비. 그녀가 네 이름을 말한다. 바비, 네 이름이다. 너는 그녀가 이름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뒤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너는 그녀를 바라본다. 너는 그녀를 바라보며 일이 골치 아프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습기는커녕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세상에, 불쌍한 노파가 죽다니. 그래,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웬 무슨 일이 있든 난 죽어도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자기 없는 세상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그게 뭐였지?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고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진다. 경찰차 몇 대가 따라붙고 있다. 그웬의 얼굴이 바로 네 앞에 있다. 머리카락이 그녀의 입을 가로지르며 펄럭였다. 그녀도 너를 보고 있다. 그녀가 정말로 너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말이다. 아무도.
그녀는 암청색 하늘 아래 붉게 익어가고 있는 넓은 밀밭, 저 끝에 삐죽 삐져나온 송신탑처럼 너를 바라본다. 그날 밤 네 식은땀을 닦아주던 산들바람이 바로 그녀였다. 맙소사, 그웬이 웃고 있다. 치아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은 그녀가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데에도 웃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뭐가 웃기다고. 그건 전혀 웃기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라고 생각하고 그 뒷부분은 큰 소리로 말하고 만다.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뭐라고 하는 거야? 운전대를 잡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리던 젠틀맨 피트가 묻는다. 알아 자기, 나도 알아. 그웬이 대답한다. 그 말을 하는 그녀의 음성이 부서져 그녀의 웃음소리와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 스며든다. 그녀가 두 손으로 네 얼굴을 감싼다. 젠틀맨 피트는 인터스테이트를 따라 차를 몰고 올라간다. 너는 사이렌 불빛들이 아이스크림처럼 후면 유리로 녹아내리는 것을 본다. 그리고 유리 조각들이 셔츠 안으로 쏟아져 내리고 네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진다. 머리가 담뱃불만큼이나 뜨겁다. 유원지는 텅 비어 있다. 너와 네 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걷는다. 몇몇 부스를 덮은 타르 방수포 귀퉁이가 바람과 나무 사이에서 파닥거린다. 네 아버지가 너를 바라본다. 네 기억을 재촉하는 것이다.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가 말한다. 그래? 네 아버지가 말한다. 너는 한 손을 들고 양옆으로 흔든다. 여름에 덩크슛 기계와 수염난 여자의 의자와 실내 야구장이 있던 울타리 뒤쪽으로 넓은 진창이 보인다. 못 보던 진창이다. 너는 한참 동안 그 위에 서 있다가 네 아버지가 옆에 와 서자 이렇게 묻는다. 맨디? 노친네는 가볍게 키득거리고는 구두 끝으로 진흙을 모은다. 그의 눈은 수평선을 향하고 있다. 그건 내가 들고 있었어요. 네가 말한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네 아버지가 말한다. 고요하다. 평평한 대지는 푸른 금속빛을 띠고 있고 사방 수킬로미터 이내에는 쥐새끼 한 마리 없다. 방수포가 퍼덕이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뿐이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 위해 이곳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너를 죽이기 위해 감옥에서부터 데려온 것이다. 너를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거의 손바닥만 했어요. 그래, 컸어. 무지 컸죠. 얘야, 나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단다. 아버지가 말하자 네가 끄덕인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내 전공은 아니었어. 맞아요. 아무튼 재미는 있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 네 아버지가 말하며 바람 냄새를 맡는다. 그날 밤 그녀에게 달아나라고 했어요. 무조건 달아나라고요. 내가 나올 때까지 아버지한테서 되도록 멀리 도망가야 한다고 했죠. 아무도 믿어선 안 된다고 했고 세상이 무너져도 아버지는 끝까지 추적할 사람이라는 말도 했어요. 내가 감췄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버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끝까지 그녀를 찾아다닐 거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시계를 보고는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혹시나 아버지한테 잡히면 유원지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도대체 누구 얘기냐?
그 웬이요. 허공에 대고 펄럭거리는 방수포에 대고 그리고 을씨년스런 바람에 대고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기분이라니. 말하지 마. 이미 아버지의 총은 밖으로 나와 있다. 그는 총을 무릎에 대고 몇 번 두들겨 본다. 아버지한테 아는 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곳 어딘가에 숨겨놓은 것도요. 여긴 넓어. 네가 끄덕인다. 네 아버지가 몸을 돌려 너를 마주본다. 그가 두 손을 사타구니에 교차시키는데 그곳에서 권총이 건들거리고 있다. 그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네 아버지가 말한다. 어디로 갈 건데요? 네가 묻는다. 멕시코. 하지만 가서 뭐하죠? 아버지같이 치졸한 노인네가요. 도대체 아버지한테 남은 게 뭐죠? 이젠 훔치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닥치는 대로 죽이면서 살아갈 건가요? 노인이 어깨짓을 한다. 너는 그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본다. 아마도 걸리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가. 막 생각난 게 있다. 네 아버지가 말한다. 문득 너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새우 눈 같다. 뭔데요? 그 웬 이 세상에 없다는 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 죽었어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죽은 걸로 하자. 아버지가 말한다. 그래요. 3년이야. 생각할 시간으론 충분하지. 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니까 계획을 짤 시간 말이다. 네가 다시 고갯짓을 한다. 아버지가 손에 든 총을 내려다본다. 이 총 고장냈지? 네가 고개를 끄덕인다. 장전은 되어 있어. 단창 무게로 알 수 있거든. 아버지가 말한다. 슬라이드를 열어봐요. 네가 말한다. 그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총을 만지기 시작한다. 뒤로 젖혀보기도 하고 꺾어보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 슬라이드가 달라붙은 것이다. 중간 접착제예요. 총구도 막혀있죠. 네가 말한다. 너는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 칼날을 펼친다. 너는 노련한 칼잡이고 네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다. 네가 그 일로 돈을 버는 걸 본 적도 있다. 타깃에 칼을 던지거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손가락 사이를 찍어내리는 그런 일 말이다. 어디에 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녀를 꺼내줘요. 네가 말한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트렁크에 삽이 있다. 네가 고개를 젓는다. 손으로 해요. 새벽이 열리고 있다. 하늘은 낮은 곳에서부터 청동색으로 채색되고 있다. 너는 그제야 노인이 삽을 쓰는 걸 허락한다. 어차피 손톱도 모두 나갔다. 처음 난 상처에는 검은 피딱지가 엉겨 붙었고 새롭게 난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다. 노인은 한번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곧 원래의 비열함을 되찾고는 네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창녀의 새끼인데 쓰레기통에서 보고는 나중에 아동 실종 사기를 칠 때 써먹으려고 주워다 길렀다는 것이다. 그게 라스베이거스예요? 아니면 아이다호예요? 네가 묻는다. 드디어 삽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이 위로 던져요. 네가 말한다. 그리고 노인이 구덩이 밖으로 삽을 던질 때 너는 몇 걸음 물러선다. 이미 해가 중천이다. 너는 노인이 땅을 파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본다. 그녀가 보이기 시작한다.
온통 검게 썩어 있고 여기저기 뼈가 드러나 보인다. 갈빗대를 보고 언젠가 오리건의 해안에서 본 죽은 대어의 비늘을 떠올린다. 이제 어쩔 거냐? 노인이 말한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턱 밑으로 떨어져 내린다. 옷은 어떻게 했어요? 데웠다. 내 말은 왜 옷을 벗겼냐는 거예요. 노인은 뼈를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자세히 봐요. 그녀의 위가 어딨죠? 네가 묻자 노인이 주저앉아 뒤지기 시작한다. 너는 삽을 집어든다. 그 웬을 만나기 전 넌 네가 누군지 몰랐다. 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웬을 만나고 넌 비로소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그 웬이 떠나자 넌 다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는 기다린다. 노인은 계속 고개를 조아리며 여기저기를 살핀다. 그리고 결국 본다. 이런 빌어먹을! 네 아버지가 외친다. 너는 삽으로 네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친다. 노인이 제발 잠깐만 이라고 외치지만 너는 다시 내리찍는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왼쪽 가슴에 난 구멍을 보고 한때 팝콘을 가득 물고 환하게 웃던 입을 본다. 세 번째 가격에 노인의 목이 흉물스럽게 옆으로 꺾인다. 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삽을 휘두른 다음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두 다리가 구덩이 속에서 흔들거리고 있다. 너는 아버지 밑에 누워있는 검은 시체를 보고 있다. 차창의 바람을 맞는 얼굴을 보고 치아에 달라붙은 머리칼을 보고 너를 바라보는 두 눈을 본다.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피처럼 차창을 흔드는 바람처럼 너를 빨아들이던 두 눈. 그리고 너는 제발이라고 말한다. 너는 하염없이 그렇게 앉아있다. 태양이 땅과 네 등을 따뜻하게 하고 산들바람이 다시 방수포를 흔든다. 절박하면서도 감미로운 소리. 제발 네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단 한 장만이라도. 그리고 너는 정오 가까이까지 그 자리에 앉아 운다.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네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운다. 네 이름이 무엇이든 무엇이었든 그건 그녀와 함께 묻혀버린 것이다. 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네가 다시 퍼붓고 있는 그 흙들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